패놉티콘이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였던 제레미 벤담이 1791년 죄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계한 감옥을 뜻하며, 어원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펜과 본다는 뜻의 앞뒤켄을 합성한 말로 죄수들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시놉티콘이란 감시를 받던 피감시자들이 역으로 감시자들을 감시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며, 권력자를 견제하는 메커니즘으로 탈바꿈시킨 것이고, 이 경우 소수의 감시자와 다수의 피감시자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 조성되며, 이러한 구조를 시놉티콘이라고 부릅니다. 패놉티콘의 기원은 공장에서 감옥으로 넘어온 것인데, 1785년에서 1788년 사이 유럽 곳곳을 여행하던 당시 러시아에서 일하던 동생 세뮤얼 벤담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로 갔는데, 해군이 배를 만드는 일을 관장하고 있을 때 수많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넘치는 조선소를 소수의 숙련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들의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업장 구조를 설계했고, 그때 벤담은 동생의 작업장을 방문했다가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목격하고 이를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감옥의 개혁에 적용시켰습니다. 이 감옥은 중앙의 원형 감시탑에서 각 수용실을 금세 파악할 수 있고, 감시 권력이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수용자가 항상 감시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벤담은 패놉티콘의 개념을 감옥과 같은 감시시설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며, 군대의 병영, 병원, 수용소, 학교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고, 공리주의자인 벤담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감시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패놉티콘은 이상적인 사회의 축소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을 연구하던 중 1794년 영국에서 건축가 윌리 레버리에게 각 감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 감옥인 패놉티콘의 로고를 디자인해 줄 것을 의뢰했고, 그 결과 디자인에는 자비, 정의, 경계라는 단어에 둘러싸인 프리메이슨 상징으로 불리는 전시안이 눈에 띄게 포함되었습니다. 감시와 처벌. 벤담의 패놉티콘을 적용한 감옥은 1928년 지어져 1967년 폐쇄되었고, 벤담의 개념은 실제 감옥 건축에서보다 철학적으로 더 고찰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자신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벤담의 패놉티콘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했으며, 푸코에게 있어서 패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감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건축물이자,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동시에 이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습니다. 푸코의 패놉티콘은 권력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것이며,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고, 푸코의 패놉티콘은 현재 정보화 시대의 전자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 카메라,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푸코에게 패놉티콘은 근대 권력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장치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이러한 인식을 한 단계 더 추상적인 차원으로 일반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푸코의 규율 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통제 사회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에 의하면 규율 사회는 증기기관과 공장이 지배하며 요란한 구호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였지만, 통제 사회는 컴퓨터와 기업이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라 말하는데요. 벤담의 패놉티콘이 규율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면, 정보 패놉티콘은 통제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셸 푸코는 감시자가 있든 없든 감시 효과가 나타나는 패놉티콘이 현대사회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죄수들이 권력의 시선을 내면화해 자신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패놉티콘의 가장 무서운 위력인 것이며, 이러한 규율의 권력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조 전체가 우리 삶을 규정하는 비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 바이러스 확진자 추적 과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 권력에 의한 시민 감시와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확산 방지와 디지털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감시를 수용한 선례가 됐는데요. 앞서 푸코가 말한 우리 사회가 거대 정보 패놉티콘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CCTV와 SNS가 있으며, 시대가 변하면서 감옥의 통제와 규율의 기재가 시선에서 정보로 진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83.1회. 이 숫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하루 평균 국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이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일상 속 깊이 침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CCTV로 인해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설치 대수뿐만 아니라 설치 법률 또한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인한 문제도 제기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엔 설치를 금지하기 위해 기간, 목적, 범위에 대해 안내문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데 그러나 모두 준수해 설치된 건 거의 없으며 법률을 어겨 적발된 건수가 한 해 1,132건에 달하고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신고 건도 하루 평균 3.1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CCTV에 늘 촬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는 항상 존재합니다. 정보의 감옥. 시놉티콘은 패놉티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방적 감시가 아닌 상호 감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정보는 수집되고 기록되며 각종 메신저부터 SNS 서버에는 우리가 사용한 모든 흔적이 남고 심지어 쇼핑 기록마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감시라 전혀 느끼지 못하며 또 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세세한 일상이 노출되지만 우리를 감시하는 조직의 실체를 알 수 없고 이 정보들은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더욱더 많은 양의 방대한 감시를 일상화해 한편으론 무척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에 따르면 과거의 감시는 공포를 심어주었지만 현대의 감시는 결코 다시는 홀로 남겨지지 않게 되는 희망을 재구성하고 주목받는 사실에서 오는 즐거움이 폭로의 두려움을 억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비밀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고 그것을 만인과 공유하도록 만들며 모든 사람 또한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전자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의 인격은 그에 걸맞은 인격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에 더욱 집착하거나 온라인 속 인간관계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감시체계는 더더욱 개인을 상품화하고 전자 네트워크 세계에 종속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도 이러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감시들은 더욱 체계를 굳건히 하며 이렇게 강화되는 체계에 패놉티콘적으로 순응하고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누가 이 정보를 사용하는지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 빅브라더로 상징되는 권력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개개인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고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무렵 사용자 위치 정보에 대한 무단 수집은 논란이 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치 정보를 공개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처럼 감시체계가 만연해진 것처럼 감시를 감시라 여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조지 오웰의 1984와 같은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에 따라 미국인에 대한 감시를 재승인하고 확대했으며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를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무서운 정부 감시 권한 확대 중 하나라고 묘사했는데요.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애국법 2.0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가 확대되어 전국의 기업들이 영장 없이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극적으로 높였고 섹션 702는 원래 미국 이외의 국가를 감시하는 데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지만 해외에 있는 시민들은 미국인의 개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전화 통화에 영장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그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는데요. 그것은 정부가 통신을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모든 것을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정보를 대신하여 스파이하도록 강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즉 서버, 유선, 케이블 박스, 와이파이 라우터 또는 전화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정부 지시를 받는 미국인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고 법원의 감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이 신속하게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 그렇게 2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1세기의 빅브라더라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전세계적 도감청망인 에셜론이 있으며 1988년 8월 영국의 한 월간지가 기사를 실으면서 미국 등이 주도하는 에셜론의 도감청 시스템의 정체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에셜론이 유럽 기업의 산업 정보 및 일반인들에 대한 감청까지도 일삼는다고 보고서가 발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